안녕하세요. 손작가입니다. 잠 못 드는 밤 오늘도 책을 들었다. 이 시간 들려드릴 책은 유현준 교수의 책 어디서 살 것인가입니다. 유현준 교수는 최근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강연, 여러 책들을 통해 꽤 친숙해졌죠. 교수이자 건축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건축을 알기 쉽고 흥미롭게 풀어주고 있는데요. 건축과 도시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공간이 가진 다양한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책의 제목은 어디서 살 것인가이지만 책을 다 읽은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문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2018년 을류문화사에서 펴낸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부분 읽어 드릴 텐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민의 60%는 똑같이 생긴 아파트에 산다. 그 중에서도 대형 건설사의 대형 아파트 단지를 선호한다. 많은 청년들이 창업보다는 대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대형 조직을 선호한다. 우리 의식에는 도전이나 모험보다는 큰 단체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거나 자신과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한다. 심지어 우리는 중국집에 가서도 짜장면으로 통일하려고 한다. 누구 하나가 볶음밥을 시키면 좀 유별난 사람으로 치부한다. 원래 사람마다 다른 걸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좀처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보면 다르다고 느끼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르다와 틀리다라는 표현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의식 속에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아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국 전쟁통에 두 이데올로기 중 하나를 택해야 했던 배경도 있고 군대 문화와 교복 문화도 그중 하나일 수 있다. 건축가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성향을 띠는 데는 학교 건축이 큰 역할을 한다. 어린이가 집을 떠나서 첫 12년 동안 경험하는 곳이 학교다. 그런데 학교 교실과 건물은 건국이래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학교는 수십 개의 똑같은 상자형 교실을 모아놓은 하나의 네모난 교사동과 하나의 운동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담장에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을 꼽자면 두 가지가 있다. 학교와 교도소다. 둘 다 담을 넘으면 큰일 난다. 필자의 학창시절 어느 학교는 학생들의 월담을 막기 위해서 담장에 전깃줄을 설치하기도 했다. 학교와 교도소 둘 다 운동장 하나에 4, 5층짜리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창문 크기를 빼고는 공간 구성상의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 학교 건축은 교도소 혹은 연병장과 막사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공간에서 12년 동안 생활한 아이들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크기와 모양의 교실로 구성된 대형 교사에서 12년 동안 키워지는 아이들을 보면 닭장 안에 갇혀 지내는 양계장 닭이 떠오른다. 남들과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교실에서 자라난 사람은 똑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을 편하게 생각할 것이다. 학교의 전체주의적인 성향은 최근 들어 더 심화되었다. 필자가 학교 다니던 시절은 교복 자율화 시대였다. 지금의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똑같은 교복을 입고 다닌다. 과거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친구 도시락 반찬도 함께 먹으면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요리를 못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밥을 배급받아 먹는다.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밥을 배급받아 먹는 곳은 교도소와 군대와 학교밖에 없다. 학교는 점점 교도소와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군대는 2년이면 제대하지만 학교는 12년을 다녀야 한다. 공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12년 동안 아이들을 수감 상태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어쩌면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꽃다발을 주기보다는 두부를 먹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인격이 형성되는 이 시기에 이런 시설에서 12년을 보낸다면 그 아이는 어떤 어른으로 자라게 될까? 똑같은 옷, 똑같은 식판, 똑같은 음식, 똑같은 교실에 익숙한 채로 자라다 보니 자신과 조금만 달라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왕따를 시킨다. 이런 공간에서 자라난 사람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평생 양계장에서 키워놓고는 닭을 어느 날 갑자기 닭장에서 꺼내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보라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양계장 같은 학교에서 12년 동안 커온 아이들에게 졸업한 다음 창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닭으로 키우고 독수리처럼 날라고 하는 격이다. 대형 학교 건물 안에 똑같은 교실, 숫자만 다른 3학년 4반에서 커온 아이들은 대형 아파트의 304호에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그런 곳에서 살다가 나중에 똑같은 납골당에 나란히 안치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체주의적인 공간에서 지내게 된다. 이런 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대기업과 공무원과 대형 쇼핑몰을 더 편안하게 생각한다. 지금의 학교 건축은 다양성을 두려워하는 어른을 양산해 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건축의 변화가 시급하다. 우선 학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필자의 친구 중 하나는 90년대에 아버지 직장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이사를 갔다. 그 친구네 집은 인도네시아로 가서 운전사를 5명이나 고용했다고 했다. 차가 5대나 되냐고 물어보니 차는 2대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운전사가 5명인가 물어보니 이유인즉 5명 정도 고용을 해야 2명 정도가 출근한다는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농경사회의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던 것이다. 수렵채집이나 농경사회에서는 바이오리듬에 맞추어 생활했다. 수렵채집의 시대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서 배가 고프면 사냥을 나가고, 농경사회에서는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 지면 들어와 쉬고, 여름에는 일하고 겨울에는 쉰다.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 출근하게 되었으니 적응이 안 되었던 것이다. 시간에 맞춰 산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70년대까지만 해도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있었다. 30분 정도 늦게 약속 장소에 나오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농경사회의 바이오리듬에 맞춰 사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우리는 과거에 자시, 축시, 묘시식으로 2시간 단위로 나누어진 시간표에 맞춰 살았다. 해시계도 구경하기 힘들던 시대에 30분 정도는 오차 1개에 들어가는 시간이었다. 그러니 오랫동안 30분 지각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 서구의 산업혁명 시기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었다. 산업혁명 이전에 바이오리듬에 맞춰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9시까지 출근해야 했다. 당연히 어려웠고 적응이 쉽지 않았다. 결석과 조퇴가 허다했다. 그래서 9시까지는 공장에 출근하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 어려서부터 교육할 필요가 생겼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초등학교다. 초등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9시까지 등교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12년 동안 9시 등교를 훈련받고 받아들이게 되고 졸업 후에는 자연스럽게 9시까지 출근하는 사람이 된다. 어렸을 적에 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배운 노래는 학교종이다.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학생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학교 종이 치기 전에 등교해야 한다고 훈련받는다. 국어 교과서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글도 철수야 영희야 학교 가자였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실은 9시까지 출근해서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생활 리듬이라고 봐야 한다.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학교 교육을 의무로 만들고 시민들을 교육시켜 직업을 가지게 했다. 동시에 낮 시간에 학생들을 학교에서 지내게 함으로써 부모들이 일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학교는 사회 유지를 위한 장치다. 우리 세대는 자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다르다.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첫 번째 집으로 아파트를 선택한다. 그러니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아파트에서 태어난다고 봐야 한다. 아파트에는 마당이나 골목길이 없다. 이들은 마당 대신 거실에서 TV를 보고 골목길 대신 복도에서 시간을 보낸다. 학교에 가면 교실에서만 지내고 방과 후에는 상가에 있는 학원에 보내진다. 이동할 때도 봉고차에 실려 이동한다. 이들의 생활을 보면 24시간 중 거의 대부분을 실내 공간에서 보낸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삶의 공간에는 자연이 없다. 하늘을 볼 시간이 거의 없는 것이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자연을 만날 기회가 없다. 지혜를 배울 수 없는 것이다. 아이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자연이다. 필자는 전작인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현대인들이 TV를 많이 보는 이유가 마당이 없어서라고 말했다. 마당에서는 사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고 시시각각 다른 태양빛이 들지만 거실에는 변화가 없다. 변함없는 벽지와 항상 똑같은 형광등 조명뿐이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유일하게 화면이 변하는 TV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진다. 우리 아이들의 생활에는 외부 공간이 없다. 그 말은 자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다. 1년 12달, 12년 동안 실내 공간에서만 지낸다고 생각해보라. 항상 똑같은 교실에 갇혀 지내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 수렵 채집의 시기와 농업 시대를 거치면서 항상 자연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 유전자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반응하도록 진화되어 왔다. 자연의 변화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예가 우리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는 변화하는 환경인 자연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환경과 공간을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이들을 실내 공간에 가두다 보니 그들이 갈 수 있는 변화의 공간은 게임 같은 사이버 공간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사냥꾼의 후예인 남학생들이 그런 경향을 더 많이 띈다. 필자는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 저 아이가 나뭇가지 사이로 들이치는 빛이나 바람의 변화, 계절의 다채로움을 느끼지 못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컬러 모니터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슬픈 생각에 잠기게 된다.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자연을 돌려줘야 한다. 과거의 골목길은 동네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었다. 쓰임새를 보면 마당은 사적인 정주 공간이고 골목길은 공적인 정주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골목은 주차 공간이 되었다.
공간적으로 승용차는 밖에서 안을 보기 힘들고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는 작은 사적 공간이다. 우리는 차 안에서 조용히 혼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친구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승용차는 방 같은 공간이다. 그래서 골목길에 주차된 차는 이전에 공적인 공간이었던 골목길을 사적인 공간으로 변형시켰다. 우리 도시에서 차도가 차지하는 면적은 점점 넓어졌다. 차도 면적이 넓어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동 공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의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정주하는 공간을 그만큼 빼앗긴 것이다. 사적 공간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슬픈 일이다. 왜냐하면 어떤 공간이 누군가의 사적 공간이 되면 내가 갈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서울 같은 대도시가 이렇게 넓고 고층 건물이 많아져도 사실 내가 가서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의 총량은 더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자가용으로 채워진 테헤란로 같은 대로 역시 공적이라기보다는 사적인 공간이다. 우리 도시의 삶에서 공적인 정주 공간은 과거에 비해 거의 다 사라지고 없다. 한강 시민공원 정도만 남은 듯하다. 도시 내에서 내 소유의 공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머무를 공간을 찾아다닌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말마다 산에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심 속에는 정주할 공간이 없어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녹지공원은 경사져 있다는 점이다. 경사졌다는 것은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이동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경사면 때문에 산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러니 서울 주변에 아무리 좋은 산이 많아도 우리는 공적인 정주 공간에 목이 마른 것이다. 공공의 정주 공간이 사라지니 우리가 공간을 점유하려면 사적으로 돈을 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카페를 비롯해 비디오방, 노래방, 찜질방도 마찬가지다. 모텔이 가장 재미있다.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모텔방을 하루 종일 빌리는 경우는 적다. 대신 몇 시간씩 빌리는 대시를 한다. 시간 단위로 내 방을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갈 곳이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 공간을 빌리는 비즈니스가 발달해 있다. 자율주행이 실현되면 정말로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택시처럼 빌려서 타게 될까? 자가용을 단순히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하면 그렇다. 하지만 자가용은 이동수단 외에도 사적인 공간으로 이해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비싼 지금 젊은이들은 집을 사기 전에 자동차부터 산다.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자가용은 가장 효율적인 안식처가 된다. 자가용은 이동 가능한 내 방이다. 그렇다면 자가용을 사기 힘든 사람들이 사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후드티가 있다. 힙합 가수들은 후드티를 많이 입는다. 수건을 머리에 둘러쓰고 후드를 쓰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시선을 차단해서라도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려는 노력이다. 후드티는 미국에서도 흑인 힙합 문화의 상징이다. 미국에서 평범한 흑인 학생이 후드티를 입고 나갔다가 경찰 총에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후드티를 입으면 도시 빈민층의 우범자로 보기 때문이다. 왜 그런 선입견이 생겼을까? 건축적으로 보면 후드티를 입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을 가지기 어려운 도시 빈민들이다. 이들은 어떻게든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선을 차단하고 자신의 영역을 만들려고 한다. 지붕이 있는 공간을 소유하지 못하니 모자를 쓰고 후드를 뒤집어 쓴다. 주변이 안 보이니 머리를 좌우로 두리번거려야 한다. 이런 행동이 힙합의 무브다. 후드티를 입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행동은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이 없을 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행동 패턴이다. 손을 좌우로 넓게 흔드는 것도 힙합 춤의 형태다.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액션이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공간을 구축하려는 가장 저렴한 방식이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엿보는 것을 관음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관음증은 본능이자 권력을 나타낸다. 훔쳐볼 수 있는 사람은 보이는 대상이 되는 사람보다 더 권력을 가지는 것이다. 도시에서 자동차 안의 공간은 일부러 불을 켜지 않으면 항상 밖보다 어둡다. 어두운 자동차 안에 있으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관찰할 수 있다. 자가용은 관음증을 충족시켜주는 장치다. 익명으로 댓글을 쓸 때 폭력적이 되는 것처럼 자동차 안에서는 숨어서 자신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운전할 때 더 난폭해지는 것이다. 자가용이 없을 때 관음증을 가장 손쉽게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선글라스를 쓰는 것이다. 언론에서 사람의 신상을 드러내지 않고 싶을 때 흔히 사진 속 사람들의 눈에 검정색 테이프를 붙인다. 사람의 눈은 이처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눈을 가려주는 어두운 선글라스는 밖은 볼 수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장치다. 자동차, 헤드폰, 장갑, 선글라스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내 공간을 만들려는 장치들이다. 화장실이 하나인 집에서는 종종 첫째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둘째가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는 풍경이 연출된다. 왜 사춘기 청소년들은 화장실을 가지고 자주 싸울까?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기 방문을 잠그고 커튼도 친다. 그러면 공부하는지 감시하고 싶은 부모는 자꾸 문을 열라고 한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의 최후 수단은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그는 것이다. 적어도 화장실만큼은 생리적인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보면 소도라는 공간이 있었다. 범죄를 저질러도 소도로 도망가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치외 법권의 공간이었다. 사춘기 아이에게 화장실은 소도 같은 공간이다. 요즘 주택의 평면도를 보면 화장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중형 아파트의 경우 예전에는 2개였다가 최근 지어지는 고급 주택들은 방마다 따로 화장실과 샤워실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현대 건축은 사적인 내부 공간의 면적을 늘려가는 추세다. 여러 사람이 한 집에 함께 화장실을 사용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화장실을 계속 늘리는 것과 아니면 화장실에 들어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화장실을 계속 늘리는 방식, 즉 사적 공간을 끊임없이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변화의 방향은 건축을 넘어 도시까지 확장된다. 현대 도시는 사적인 공간으로 가득하다. 앞서 말했듯이 공간적으로 자가용은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작은 방 같은 사적 공간이다. 과거의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중간적 성격이었던 골목길에는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자동차가 차지하는 도로와 주차장이 넓어진다는 것은 도시 내의 사적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면적의 집에서 화장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반대로 거실 같은 가족의 공공 공간은 줄어든다. 우리는 도로 면적이 넓어지는 것이 효율적이고 빠른 도시로 진화하는 길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도로가 넓어지고 자가용이 많아지면서 실제로는 사적인 공간이 넓어졌을 뿐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적인 정주 가능 공간은 줄어들어 왔다. 제한된 도시 공간에서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맞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황금 비율을 찾아내야 한다. 어디서 살 것인가? 이 책의 제목은 질문형이다. 흔히 우리는 어디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사 갈 집을 고르는 정도로만 받아들인다. 어느 동네로 이사 가고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몇 평짜리에 살 수 있나로만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가 싫어서 여행만 가려고 한다. 어디서 살 것인가? 이 문제는 객관식이 아니다. 서술형 답을 써야 하는 문제다. 그리고 정해진 정답도 없다. 우리가 써나가는 것이 곧 답이다. 아무도 채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이 공간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가 자문해보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 곳을 만들어 가야 한다.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는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모두가 건축주의자, 건축가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지고 도시에 도로가 깔리기 때문이다. 건축물을 만들 때 우리는 건축물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그 건축물이 담아내는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차를 선택할 때 자동차의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외관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동차를 누구와 함께 타고 어디를 가느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건축과 도시를 만들 때 건축물 자체보다는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는 시에서 공원을 만든다면 어디에 들어서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건축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아파트가 재개발될 때 대형 상가가 들어오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연도형 가게가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게 좋은지 생각해 보고 주민회의에서 의견을 내야 한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이 살 곳을 더 화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 보자.